한국의 IMF 극복 속도는 세계 경제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 하나인 IMF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기적의 이면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1990년대 한국 경제는 누구나 칭찬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전쟁 직후 초가집뿐이던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한 압축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된 것입니다. OECD 가입, 1인당 GDP 1만 달러 돌파, 4년 연속 무역 흑자. 겉으로만 보면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경제는 근육처럼 천천히 단단해져야 하는데 한국 경제는 그럴 틈도 없이 외형만 비대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이 시기에 성공은 덩치를 키우는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금융을 하고 철강 회사가 호텔을 짓고 술 만드는 회사가 부동산에 손을 대며 자신의 본업을 벗어난 영역까지 침투했습니다. 이 확장이 무리였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90년대 한국 금리는 13에서 15%, 실제 기업 대출 금리는 16에서 18%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리기로 비유하면 한국 기업은 출발선 자체가 일본, 미국보다 뒤에 있었던 겁니다. 일본 기업은 1% 이자로 돈을 빌리는데 한국 기업은 15%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이건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2. 국내 금리 15%, 해외 금리 3%, 종금사가 만든 폭탄 구조. 기업들은 싼 돈을 찾아 해외에 눈을 돌립니다. 해외 금리는 3% 수준으로 국내 금리보다 5배나 저렴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종합금융사 종금사입니다. 종금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해외 은행에서 단기 달러를 3%로 빌려오고 그 달러를 한국 기업에게 7에서 8%로 빌려줌. 기간은 단기 1년, 금액은 대규모. 리스크 관리 거의 없음. 겉으로만 보면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의 90% 이상이 단기 외채였습니다. 즉, 이 돈은 연이 되면 반드시 갚거나 다시 연장해야만 하는 위험한 돈이었습니다. 기업이 조금만 흔들려도, 환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전체 부채가 폭발하는 시한폭탄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업도 종금사도, 심지어 정부조차도 이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3. 중국의 급부상, 일본의 기술력, 한국 기업은 중간층이 붕괴했다. 90년대 중반, 세계 경제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막대한 생산력으로 초저가 제품을 전 세계로 쏟아냈고 일본은 고품질 기술력으로 상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위치는 매우 애매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게 밀림, 품질 경쟁력은 일본에게 밀림, 국내 금리는 너무 높아 이자 부담이 심함, 해외에서 빌린 단기 외채는 계속 증가. 한국 기업은 어느 방향으로도 뚫고 나가기 어려운 중간층 붕괴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계속 확장하는 척 버티는 척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더 큰 파국을 부릅니다. 4. 태국 바트화 붕괴, 공포는 도미노처럼 한국으로 번졌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가 붕괴합니다. 태국 정부는 환율을 지키지 못해 통화가 반토막이 나고 자국 금융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세계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는 안전하지 않다. 다음은 어디인가? 투자자들이 한국의 재무 구조를 보자마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대기업 부채 비율 300에서 800%, 종금사의 단기 외채 급증, 경쟁력 하락, 외환보유액은 선진국 대비 턱없이 부족, 기업 실적 악화 추세, 즉 겉으로만 성장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라는 것입니다. 태국 위기는 한국을 향한 불신의 첫 불꽃이었습니다. 5. 외국 자본은 왜 한국에서 한꺼번에 돈을 빼갔는가?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종금사에게 빌려준 달러 대출의 만기 연장을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1년 대출도 계속 연장해주는 관행이 있었지만 위기가 오면 은행은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연장 없다. 지금 바로 빌린 돈 갚아라. 그런데 종금사는 이미 그 돈을 국내 기업에 장기 대출로 넘긴 상태라 즉시 갚아줄 수 없었습니다. 종금사가 흔들리자 투자자 심리는 공포로 변합니다. 한국 금융이 위험하다. 빨리 돈을 빼자.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은 더 빠르게 이탈합니다. 이는 자본 이탈의 군집 행동이라고 불리며 한 국가를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6. 외환보유고 300억에서 20억 달러로 떨어진 붕괴의 실제 과정. 이제 한국 정부는 환율을 지키기 위해 종금사를 살리기 위해 다급하게 외환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외환보유고는 이런 과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먼저 300억 달러에서 환율 방어에 50억 정도를 사용합니다. 태국 위기 이후 투기 세력은 원화를 공격했고 한국은행은 원화를 지키려고 달러를 계속 시장에 내놨습니다. 외환보유고는 24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종금사들이 외국 은행에게 갚아야 할 달러를 못 갚자 정부가 외환을 긴급 투입합니다. 여기서 다시 수십억 달러가 빠집니다. 외환보유고는 15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자산을 팔며 떠나자 한국 정부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달러를 더 투입합니다. 외환보유고는 50억 달러 이하로 내려갑니다. 마침내 11월 말 한국은행 금고에 남은 돈은 20억 달러. 20억이면 나라가 단 하루도 국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순간 한국은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였습니다. 7. 대기업 붕괴 한보, 삼미, 기아, 진로가 왜 무너졌나? 대기업들은 크기만 컸지 안에는 이미 부실이 가득했습니다.
한볼은 제철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로비로 엄청난 부실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채 비율은 700%를 넘었고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철강을 팔아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산미그룹은 철강, 조선, 화학 등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만 집중했지만 경쟁력은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이자와 외화대출 상환 압박으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진로는 술로는 흑자였지만 부동산, 레저, 해외 사업으로 무리하게 확장했습니다. 특히 홍콩 사업 실패가 치명타였습니다. 기아는 자동차 판매 부진과 무리한 기아 계열사의 동시 확장으로 현금이 바닥났습니다. 외화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현대에게 인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과도한 차입, 문어발 확장, 경쟁력 부족, 외화 의존이라는 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 IMF는 왜 이렇게 가혹했는가? IMF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많은 부채로 움직이고 있고 금융산업 구조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IMF는 한국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금리를 29%까지 올려 외자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라고 했습니다. 부실 기업은 전부 정리하고 기업 체질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해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라는 요구도 있었죠. IMF의 처방은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9. 금리 29%의 충격. 왜 기업이 하루 단위로 쓰러졌나?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에서 5%. 금리가 29%면 기업은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업이 빚 100억이 있다면 금리 29%면 이자가 29억입니다. 매출은 줄었고 수출도 줄었고 자산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하루하루가 숨이 끊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도 기업은 하루 300개, 지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한국 노동의 급격한 변화.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했습니다. 정규직 해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법적 부담도 컸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습니다. 저렴하고 쉽게 고용했다가 쉽게 줄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IMF 때 시작된 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구조가 되었습니다. 11. 금모으기 운동. 실제로 어떻게 나라를 살렸나? 보통 IMF 구제금융 상환에는 7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미 국가 중에는 아직도 못 갚은 나라가 있죠. 하지만 한국은 3년 8개월 만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죠. 1997년 11월 IMF 요청, 2001년 8월 완전 상환, 조기 상환으로 국제 신용도가 급상승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회복국이 되고 한국은 IMF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빠르고 강하게 구조개혁을 실행해 가장 먼저 반등한 국가가 되었다. 여러 가지들 중에서 금모으기 운동은 상징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국민 351만 명이 참여했고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 금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데 쓰였을 뿐 아니라 국제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신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컸습니다. 한국은 국민이 함께 위기를 막는 나라다. 이 메시지는 투자 심리를 되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2. 삼성과 LG. 누가 살아남고 왜 살아남았나? IMF 이후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전자 반도체에 올인했습니다. 중공업, 오디오, 냉장고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통째로 정리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이미 대한민국 대기업 구조조정의 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LG도 디스플레이 전자로 집중하며 살아남았고 SK는 반도체를 확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002년 무역흑자는 한국 전체 무역흑자를 넘어설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이 결정들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13. IMF의 상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IMF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상처도 함께 남았죠. 비정규직 증가, 빈부격차 심화, 중산층 축소, 청년 실업 구조화, 부채 기반 성장의 반복, IMF 트라우마로 남은 고용 불안. IMF 이후 자살률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이혼율도 급증했고 중산층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고 비정규직 시대가 열렸습니다. 청년 실업은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충격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IMF에서 빌린 돈을 예정보다 3년 빠른 2001년 8월에 완전히 상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위기는 깊었지만 그만큼 한국은 강했습니다.